자, 이제 2021 학년도 대비 임용화학 전공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는 임용화학 전공 시험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었죠.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학생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게 계속 패턴이 십몇 년째 계속 한 해 어렵고 한 해 쉽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면서 한 해 쉽고 하나 어렵게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매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작년이 너무 난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쉬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매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물리화학 강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물리화학의 강의의 제일 첫 번째는 항상 모든 책이 다 그러듯이 기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에서 이제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이 있는데, 물리화학은 에켄즈 책을 기준으로 하고,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미즐러 책이 되는 거고,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해리슨 책,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 이제 오늘 수업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거는 에켄즈 책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화학 책의 제일 첫 번째 단원은 이제 기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연히 왜 그러냐? 이제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은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워낙 강해서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을 고려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을 막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서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고려해야 되는 액체와 고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 물리화학에서는 대부분의 계가 혹은 대부분의 관심을 갖는 대상이 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전개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루게 될 물질들이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란 과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직한 개념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기체로 시작이 됩니다. 자, 기체에서 보면은, 기체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기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들한테 지금 저쪽에 어떤 기체가 있는데 저 기체가 어떤 상태의 기체야, 어떠한 상황에 있어, 이런 걸 설명해 줄 때 뭐가 필요하냐,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기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혹은 아니면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어떠한 기체 집단이 있을 때 그 기체의 특성을 남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부피, 그리고 몰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면 그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의 현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이 되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몰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그걸 갖다 1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몰수고, 그 몰수하고 호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질량이 되는 거죠. 어떤 기체의 질량이 얼마가 되느냐,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은 몰수 대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수나 질량이나 이러한 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질량을 그 기체의 분자량을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그게 몰수가 되죠. 그래서 몰수하고 질량은 전부 계를 구성하고 있는 혹은 어떠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숫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국제 표준 단위는,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구성된 킬로그램 원계에 의해서 그 크기가 정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 계산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뭐 단위를 그 안에 여러 가지 물리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질량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부피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단위들을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통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통일되어 있는 한 단위를 국제적으로 질량에는 무슨 단위를 사용하고 부피에는 무슨 단위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한 통일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계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제 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질량에 해당되는 국제 표준 단위는 즉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질량의 기준 단위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람도 아니고 톤도 아니고 킬로그램이다. 파운드도 아니고 킬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집단이 3차원적으로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부피의 단위도 굉장히 많죠. 메타의 3승, 데시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승 메타를 갖다가 데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10의 마이너스 1승 메타로 되어 있는 정도의 부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데시미터의 3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메타의 3승, 데시미터의 3승, 센티미터의 3승, 리터, 그 다음에 리터의 100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밀리리터, 이런 것들이 부피의 단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건 메타의 3승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메타의 3승을 국제 표준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화학의 영역에서는 기체를 다룰 때, 기체나 액체를 다룰 때는 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국제 표준 단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비표준 단위인 리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 리터하고 국제 표준 단위인 메타의 3승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1000리터가 1메타의 3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데시미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바로 이 데시미터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리터하고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리터는 1000cm의 3승에 해당이 되죠. 센티미터는 마이너스 2승에 해당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2승 미터에 해당이 되니까 센티미터의 3승이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3승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1000배에 해당되는 것, 즉 10의 마이너스 3승의 메타의 3승, 그것이고 1리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세제곱센티미터, 그것이 1리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리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0ml죠. 그러니까 당연히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이 되죠. 세제곱센티미터를 큐빅센티미터라고도 얘기하죠. 네, cc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뭐 이거는 단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상호 전환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메타의 3승하고 리터, 이런 애들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면이 받는 힘의 총량을 그 면의 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의 세기가 나오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표준 단위로 뭐를 사용하느냐면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뉴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kg의 물질에다가 1m/s의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심, 그것을 뉴턴, 1뉴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의 표준 단위로는 우리가 길이의 표준 단위가 메타였기 때문에 부피의 표준 단위는 메타의 3승이 되는 것처럼 면적의 표준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압력의 표준 단위는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압력의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파스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압력은 1 뉴턴 퍼 메타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파스칼이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피에서도 국제 표준 단위는 메타의 3승이지만 화학 영역에서는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국제 표준 단위만 이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압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 표준 단위는 여기에 나오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혹은 아니면 파스칼이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만큼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압력의 단위로서 뭐가 있느냐? 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압력의 단위인 기압,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 그 다음에 최근에 기압만큼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 그 다음에 또 고전적으로 널리 사용했었던 미리미리/Hg나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 이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단위, ATM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트모스, 스피어, 프레셔 해가지고 1ATM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지구상의 해수면에서 나타나는 평균 압력, 이것을 갖다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압력이 바로 1기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죠. 10만 1325 파스칼을 1ATM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13 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1ATM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하고 ATM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할 때 식이 좀 너무 지저분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로부터 환산하기 쉬우면서 1기압하고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는 압력으로서 뭐를 제한을 하느냐?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제한을 합니다. 바는 파스칼 단위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돼요.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과 환산 관계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10만 배만 하면 1파스칼이 10만 배에 해당이 되는 게 완바란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1기압하고 그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기압 같은 경우는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1바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죠. 따라서 1ATM은 바로 표현했을 때 1.01325 바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1기압하고 크기 면에서 1% 내외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국제 표준 단위로부터 환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 나오는 물리화학책, 최근에 발간되는 물리화학책에는 ATM보다도 바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미리미리/Hg라든지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단위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압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처음으로 측정했었던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한쪽을 요쪽 끝을 진공 상태에다 놓고 공기 중에다가 U자관을 통해서 수온을 담아뒀어요. 그랬더니만 이쪽은 대기압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한쪽은 대기압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한쪽은 진공 상태인 U자관에다가 수온을 갖다가 채워놨더니만 대기압 때문에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느냐? 760ml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은 아니면
76cm에 해당되는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온 기둥을 76cm만큼 혹은 아니면 760mm만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압력이 일기압이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측정했었던 사람이 토리첼리예요. 그래서 기압을 갖다가 수온 기둥을 밀어낼 수 있는 높이에 의해서 기압을 표시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등장했었던 단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미리미리 HG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수온 기둥의 높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했다. 그런 식의 의미에서 밀리미터 H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1ATM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760mm HG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또 하나 존재하죠. 이 단위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갖고 있느냐?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갖다가 측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수온 기둥의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는 수온의 밀도가 떨어지죠. 열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압력이더라도 이게 조금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온도가 한 30도씨 정도가 되면은 이 녀석의 수온 기둥이 똑같은 일기압하에서도 거의 한 770이 넘어갈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도에 따라서 일기압을 나타내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온도가 낮을 때는 높이가 높이 올라갔다가 온도가 높을 때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높이 올라갔다가 온도가 낮을 때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한마디로 일기압에 해당되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바깥으로 얘기하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온의 밀도에 따라서 일기압에서의 수온 기둥의 높이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ATM은 760mm HG라고 못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한 2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게 나오는데 온도가 30도씨냐 마이너스 10도씨냐에 따라서 1ATM에 해당되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760분의 1 ATM을 갖다가 1토르라고 그냥 못 박았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미리미리 HG하고 단위는 똑같지만 크기는 비슷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압력 단위로서 등장이 된 게 1토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ATM은 760mm HG다. 이거는 20도씨에서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1ATM은 760토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맞는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리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도 마주칠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로서 그 다음에 ATM도 만나고 바도 만나고 심지어 미리미리 HG, 토르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환산 과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르하고 미리미리 H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미리미리 HG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기압이 몇 미리미리 HG인가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HG하고 값이 비슷한데 항상 일기압은 760 토르가 되도록 약속을 해서 정의가 된 압력, 그것이 토리첼리다, 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위 환산 과정,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요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압력의 측정 장치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측정 장치에 해당이 돼요. 앞서 제가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일기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기압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밀려간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사용한 장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마노미터예요. 그리고 이 마노미터는 토리첼리가
백몇십 년 전에 개발을 해낸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백몇십 년이 뭐냐 그 거의 한 200년이 다 돼가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계속 같은 원리의 장치가 압력을 갖다가 간단히 측정하고자 할 때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용하는 압력 측정 장치의 기본 모델이 되는 게 이 마노미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때 사용이 되는 공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베큐um, 진공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진공 상태라는 얘기는 이 안에 기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쪽은 대기 중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뭐에 해당이 되죠? 이 안에 대기 중에 해당되는 공기들이 꽉 차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공기들은 어떻게 돼요? 공기 기둥이 생기면서 그 공기 기둥이 여기를 갖다가 수온의 면을 압박하게 되겠죠. 수온의 면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쪽은 기체들이 압력을 가하지 않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 기둥, 대기에 존재하는 공기 기둥들이 얘를 갖다가 압박을 하면서 힘의 차이에 의해서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쪽의 수온 기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계면을, 요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에 있는 수온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하고 대기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더 이상 수온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고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경계면이라 아니라 같은 높이, 여기 옆에 면하고 대기에 노출된 수온 기둥의 높이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간 이 수온 기둥이 누르고 있는 압력이 무엇과 같다? 대기가 표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수온 기둥이 올라가게 되고 이때 수온 기둥이 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은 곧 대기가 수온의 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대기가 수온 면을, 대기가 해수면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가하는 압력과 동일하더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기압을 갖다 측정한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 한번 공식으로 유도를 갖다가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서서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면적으로 나눠준다. 자, 근데 이 힘은 무슨 힘이죠? 이쪽에 있는 대기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 그것은 또 바꿔서 무엇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온 기둥이 바닥에 가하는 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온 기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은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온 기둥의 무게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F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온 기둥의 무게에 의해서 바닥을 누르는 힘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mg다.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중력에 의한 힘에 해당이 되겠죠. 무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힘은 수온 기둥의 무게에 해당되는 것. 즉, 수온 기둥에 의한 중력을 여기다가 표현을 갖다가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표현이 돼요? 밀도에다가 부피를 갖다가 곱하면 되죠.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화학 영역에서 그리스 문자 로로 많이 표현합니다. 로 이렇게 놓고 부피는 결국은 뭐에 해당이 돼요? 이쪽에 있는 수온 기둥의 부피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수온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면적에다가 높이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죠.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게 A고 높이에 해당이 되는 게 H죠. 그래서 로 AH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질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에 해당이 되는 것은 로 AH.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준다고요? 수온 기둥의 면적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면적, 분모 분자에서 공통이니까 지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로 G H다.
자, 이거는 수온 기둥의 밀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중력 가속도죠.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니까 9.8 메타/세크의 제곱.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수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압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수온 기둥의 높이에 비례하더라.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온 기둥의 높이를 이용을 해서 압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 대기압이 진공 상태에 대해서 밀어내는, 대기가 진공 상태에 대해서 밀어내는 높이에 의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 압력을 대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760mm, 일기압 상태에서는 760mm만큼의 수온 기둥이 생겼으니까 바로 그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표현하는 단위로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게 mmHg라고 얘기하는 단위의 약점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온도에 따라서 일기압이 몇 mmHg인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mmHg의 단위의 약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여기에도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압력은 수온 기둥의 높이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수온 기둥의 밀도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떨어지고,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같은 압력일 때 높이가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운 여름날에 측정을 하면 일기압이 770mmHg고, 추운 겨울에 일기압을 갖다가 수온 기둥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740, 750mmHg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일기압이 몇 mmHg인지가 기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760분의 1 ATM을 완토르라고 정의를 한 단위를 갖다가 도입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760분의 1 ATM은 완토르다라고 못 박아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 있어서 1 ATM은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760 토르에 해당이 되고, 이 토르라고 얘기를 하는 단위는 mmHg하고 값은 비슷하지만 어떻다? 기온에 상관없이 혹은 수온의 밀도에 상관없이 항상 760분의 1 AT에 해당되는 압력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완토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마노미터에 관련된 공식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P는 이코르 로지 H다라고 얘기하는 공식이 결국은 유도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것만 가지고 P는 이코르 로지 H다 요것만 가지고 임용해서 시험 문제가 요거 가지고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체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다 보면은 요 공식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는 이코르 압력 P를 갖다가 마노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 그 P하고 그 높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나타내는 이 공식, P는 이코르 로지 H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화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독립적인 시험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잘한 지식으로는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한쪽이 백큐մ 상태이기 때문에 수온 기둥의 높이를 이용을 해서 백큐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까 0ATM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ATM과 대기압 사이의 압력 차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순수한 대기압이죠. 그것이 얼마인지를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우리가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대기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무슨 관등을 통해서 어떠한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2 ATM이다. 그 다음에 대기가 뭐 1 ATM이다. 라고 얘기하면 1 ATM과 어떠한 장치 내부의 압력 차이가 무엇으로 반영이 된다?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대기압이 0.2 atm보다 0.8 atm만큼 압력이 높죠. 그 높은 압력만큼 상대적으로 여기를 갖다 더 많이 눌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심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로 수온 기둥이 올라가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1기압의 압력 차이에 상응하는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된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1기압, 여기가 0.2기압이니까 0.8기압에 해당되는 압력 차이만큼 수온 기둥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 수온 기둥의 높이를 통해서 대기압과 내부 사이에 어떠한 용기 내부 사이에 압력 차이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더라. 이 경우에 이 높이 차이는 이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높이 H는 두 지점의 상대적인 압력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값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미터는 대기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백큐과 대기 사이의 압력 차이, 대기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용기 사이의 압력 차이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두 용기 사이의 압력 차이를 갖다가 측정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7 atm이고 여기가 0.5 atm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여기보다 높은 압력을 갖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두 지점의 압력 차이에 해당되는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마노미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용기 사이의 압력 차이, 대기압과 용기 사이의 압력 차이, 혹은 대기압 이런 것들을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실험 장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 내에서 혹은 아니면은 문제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표현할 때 마노미터 실험 장치를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 차이로 표현해주는 P는 이코르 노지 H라고 얘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상태를 갖다가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마지막 물리량은 온도입니다.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온도가 필요한 것은 열의 흐름 방향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항상 열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할 때 열을 내보내는 곳이 온도가 높은 쪽이고 열을 받는 쪽이 온도가 낮은 쪽이고 해서 열의 흐름의 방향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원래는 온도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의 흐름의 방향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도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보통의 경우는 어떤 걸 온도라고 얘기해요? 만져서 뜨거우면 온도가 높고, 만져서 차가운 느낌이 들면 온도가 낮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어쨌든,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열의 흐름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보통, 열을 내놓는 쪽이 온도가 높은 것이고 열을 받는 쪽은 온도가 낮은 쪽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리량이 바로 온도라고 얘기하는 개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뜨거우면 온도가 높은 거고 차가우면 온도가 낮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아니면은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잡히는데 온도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굳이 어떠한 물리량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열의 흐름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온도의 본질은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공식을 유도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공식 유도 과정 자체에 몰입이 될까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단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상징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 온도는 집단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공식을 잔뜩 유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식 유도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 개념 그 자체. 온도는 집단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대표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 자체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말만 하고 넘어가면은 저게 왜 그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식을 이용을 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는 개의 혹은 아니면 집단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상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모델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박스의 길이가 L에 해당이 되고 박스의 단면적이 A에 해당이 돼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기체 입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기체 입자 중에서 어떤 한 입자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할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질량 M에 해당되는 동일한 질량 M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1몰개 이상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1몰개 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하나의 입자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온도에 대한 개념을 유도하기 위해서 압력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압력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발생이 된 거예요? 기체 입자가 움직이다가 기체 입자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벽면에 가서 꽉 충돌을 할 때 그때 벽면에다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갖다가 주겠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느냐? 개 내에 있었던 입자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식 자체가 F는 이퀄로 m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A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dt분의 dv,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하는 속력의 양을 갖다 속도의 단위 시간당 변하는 속도의 양, 그래서 dt분의 dv, 여기는 속도, 요건 시간이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가 변하는지를 보면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속도 a는 dt분의 dv라고 표현하고,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 입자의 질량인데 충돌 전후에 기체 입자의 질량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충돌 전에 기체 입자의 질량이나 충돌 후에 기체 입자의 질량이나 똑같아요.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죠. 따라서 여기서 D라고 얘기하는 게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변하지 않아서 이 미분기호 혹은 미소 변화량을 상징하는 이 D기호의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t분의 m 곱하기 dt분의 dv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돌 전후에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소 변화량 기호 d 내부로 들어가서 dt분의 dmv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을 dt분의 dp다라고도 표현을 갖다 합니다. 물리에서 얘기하는 이 p는 압력 p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 양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MV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 기체 입자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기체 입자에 대해서 적용을 갖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 입자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방향을 할 때 속도의 성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합시다. 요게 X축, 요게 Y축, 요걸 Y축, 요걸 Z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V의 속도를 갖고 있을 때 이 녀석은 X축 방향으로는 Vx, Y축 방향으로는 Vy,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는 VZ라고 얘기하는 세 종류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겠죠. 자, 이때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Z축 방향의 속도나 Y축 방향의 속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에 속도가 변하는 것은 누구만 변하느냐? X축 방향의 속도만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체 입자 하나가 충돌할 때 가하는 심의 세기를 스몰 f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체 입자가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심의 세기를 스몰 f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dt분의 dmv로 표현이 되고 mv는 이제 운동량은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 충돌 과정에서 뭐가 변하느냐? V가 변하는데 그 V 중에서도 뭐가 변하느냐? 충돌면에 수직한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변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만약에 완전 탄성 충돌을 갖다가 가정을 한다면 이상기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벽면에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이상기체의 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벽면에 대해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력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충돌 전에 V 플러스 Vx에 해당되는 속도 속력 성분을 갖고 있었다면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Vx에 해당하는 속력 성분을 갖게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 dV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2Vx 즉 충돌 전에는 플러스 Vx였고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Vx가 되니까 X축 방향의 속력 성분이 얼마가 변하죠? 2Vx만큼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Vx 마이너스 Vx 하게 되면 2Vx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속력 성분의 변화량은 2Vx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d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 기체 입자가 한 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빵 하고 충돌을 했어요. Vx의 속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Vx의 속력을 가지고 여기에 충돌을 하면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속도가 마이너스 Vx로, X축 방향의 속도가 마이너스 Vx로 바뀌어가지고 쭉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면에 땅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충돌하는 순간 여기서도 완전 탄성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x에서 플러스 Vx로 다시 속력이 바뀌게 되겠죠. 속도가,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Vx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Vx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플러스 Vx의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Vx든 플러스 Vx든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그 절대값은 Vx로 똑같죠. 그 Vx라고 얘기하는 속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하죠? 처음에 여기서 갈 때 L, 여기서 올 때 L, 그래서 2L만큼의 거리 이동을 하죠. 따라서 한 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거리 2배를 속력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절대값 Vx로 나눠준 Vx분의 2L 이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 한 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기에서 이 dt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12분의 Vx분의 2L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심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m분의 dt분의 dv 그 다음에 m 곱하기 하고 난 다음에 dt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12분의 Vx에 해당이 되는 거고 dV에 해당이 되는 것은 2Vx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지워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L분의 mVx의 제곱 이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을 했을 때 가하는 심의 세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봤냐면 단원자 이상기체 입자 하나를 기준으로 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했을 때 벽면에 가하는 심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안에는 이런 기체 입자가 몇 몰 개가 들어가 있죠?
n몰계에 해당되는 기체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n몰계에 해당되는 기체 입자 전체가 벽면에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힘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라지 F에 해당이 된다. 스몰 F는 기체 입자 한 개가 벽면에 충돌했을 때 가하는 힘. 근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하고 상관 있는 것은 뭐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F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라지 F하고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 스몰 f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스몰 f는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고, 라지 f는 개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 입자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를 라지 f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스몰 f에다가 무엇을 갖다 곱해주면 돼요? 기체 입자의 입자 숫자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기체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입자 숫자가 n몰계의 기체 입자가 있을 때 그럼 입자의 실제 총수는 어떻게 돼요? n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수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을 갖다 곱해주면 돼요. 근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운동 속력은 다 틀리죠? 어떤 녀석은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녀석도 있을 테고, 어떤 녀석은 비스듬하게 속력과 충돌하는 녀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녀석은 이 속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력을 갖는 녀석이 있을 거고, 어떤 녀석은 속력 자체가 굉장히 느린 속력으로 충돌하는 녀석도 있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의 속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은 다 다를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곱해줄 때 뭐를 곱해줘야 된다? 기체 입자 하나가 평균적으로 가하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는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평균 힘의 세기에다가 입자 숫자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n 곱하기 na 하고 난 다음에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L분의 mvx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의 평균치를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 입자의 질량이죠.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서 유도를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원자 이상 기체의 질량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입자의 질량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입자 한 개 한 개의 질량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L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기체 입자를 담고 있는 용기에서 박스의 길이가 L이죠. 이것도 기체 입자마다 다 다를 수가 없죠. 기체 입자마다 다 통일된 동일한 공통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M이나 L에는 평균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평균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X축부터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값, 여기에만 평균의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얘기를 하고, 이때 F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A분의 1 곱하기에다가 L에다가 N에 NA, 그 다음에 MVX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에 분모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A는 이 면적이죠. 그 다음에 L은 박스의 길이죠. 단면적에다가 박스의 길이 L을 곱하면 이게 뭐가 나와요? 부피가 나오죠. 따라서 V, A 곱하기 L을 V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V분의 N의 NA에다가 MVX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기체 입자 한 개의 입장에서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속도,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약간 미진한 게 있어요. 뭐가 미진하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이 아니라 속도 중에서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의 평균값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평균 속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이게 그 중에서도 X축 방향의 속력 성분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의 평균값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게 평균 속도의 제곱값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공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손을 좀 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속도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 플러스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 플러스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벡터의 기본 공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벡터량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각 성분의 제곱값의 합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벡터의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벡터의 특성에서 나온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값,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값,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값 사이에는 뭐 또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자, 요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만약에 내가 이쪽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이쪽으로 막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아,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구나 느껴요. 자, 그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풍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체 입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이렇게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체 입자들이 전부 그러면 전부 이쪽 방향으로만 운동할까? 그거 아니죠. 운동하는 과정에서 지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운동 성분, Y축 방향의 운동 성분, Z축 방향의 운동 성분 모두를 가자. 근데 다만 평균적으로 이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쪽이 X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풍기를 틀어놨을 때는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도 있고 Y축 방향의 속도 성분도 있고 Z축 방향의 속도 성분도 있는데 다만 평균적으로 X축 선풍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Y축이나 Z축의 평균 속도 성분보다 더 크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럼 선풍기를 끈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체의 움직임을 거의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람이 없으니까 나는 기체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기체 입자들은 그럼 정지한 거냐? 당연히 그거 아니죠. 기체 입자들은 이 안에서 아주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체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기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기체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Z축 방향의 속도 성분 모두가 있어요. 다만 그들의 평균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기체 입자의 운동을 갖다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밀폐된 공간에 N몰 개의 기체가 입자가 있어요. 여기다 누가 선풍기 틀어놓은 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X축 방향의 속도 성분과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다 어떨까? 그 평균값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 기체 입자를 집어넣으면 모든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값이나 Y축 제곱의 평균,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이나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이나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평균값이나 전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밀폐된 공간 내에서 어떤 선풍기 같은 이런 특별히 특정 방향으로 가속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X축, Y축, Z축 방향의 평균 운동 속도는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죠?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이나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이나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Vx의 제곱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3분의 1 V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V분의 N의 NA, 그 다음에 M에다가 V의 제곱의 평균 해놓고 난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기체 입자의 미시적인
개념,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충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속도, 질량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이 된 거시적인 물리량, 압력하고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시적인 물리량과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 질량, 하나하나의 미시적인 질량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제 추가로 온도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V가 있죠? V를 반대쪽으로 이동을 갖다가 시킬 거예요. 그럼 PV는 어떻게 되죠? 3분의 1에다가 N에 NA에다가 NV의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PV는 이코로 어떻게 되죠? NR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하고 연관이 돼서 나와요? PV의 곱이 온도하고 연관이 돼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조금 정리를 갖다가 해봅시다. 그러면 NRT는 3분의 1에다가 N에 NA에다가 NV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N하고 N은 동일하니까 서로 지워줍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R이라고 얘기하는 기체상수가 있는데 이 R이라고 얘기하는 기체상수는 사실은 우리가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기체상수 R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체상수 R은 볼츠만 상수 곱하기 K라고 얘기하는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넘버수 배에 해당이 되는 것. 그것이 기체상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종종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체상수 R은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배수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K, NA, T는 이코르 3분의 1에 NA에다가 NV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좌우 양변에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가 들어있으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 3을 이당을 시키면 3KT는 이코르 NV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NV의 제곱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던 거예요. 2K는 운동에너지죠. 2분의 1 MV의 제곱에 해당이 되죠. 그럼 MV의 제곱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의 2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EK는 이코르 3KT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입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이게 MV의 제곱은 MV 여기서 V의 제곱이 평균 속도죠.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운동 에너지의 2배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2분의 3 KT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도한 공식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유도 과정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유도를 사실은 연락학 하면서는 이렇게 미시적으로 연결하는 공식은 별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유도 과정을 거치면 기체 입자들의 하나하나의 운동 속력, 운동량 이러한 미시적인 특성을 온도, 압력,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시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구나. 모델화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봐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의미를 두고 넘어가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갖다가 봐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온도는 무엇과 연결이 된다? 평균 운동에너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분의 3KT 이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단원자 이상기체를 모델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안에 어떠한 기체 입자가 있을 때 그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무엇에 반영이 된다? 온도로 반영이 된다.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라고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접촉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따뜻한 물에다가 손을 갖다 탁 집어넣어서
뜨거워하고 느꼈어요. 근데 뭘 느낀 거야? 아, 그 물 안에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을 느낀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내가 어떠한 얼음물에다 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차다라고 느꼈어요. 뭘 느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얼음 속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을 느낀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의 높고 낮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이 뭐다? 바로 온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체 입자 하나의 충돌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하는 거시적인 물리량이 기체 입자의 운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벽면에 의해 가하는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원자 이상기체에서의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온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이게 단원자 이상기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상기체로 넘어가면 뭐 2원자 이상기체, 3원자 이상기체 이런 걸로 넘어가면 식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지만 항상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온도는 무엇과 연관이 된다? 그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상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2분의 5kg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공식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본질적으로 온도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이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온도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 온도의 단위는 압력만큼 여러 개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압력에서는 아까 보면 단위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온도의 단위는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서구권, 특히 영미권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 중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말고, 뭐 이태리, 스페인 이런 사람들 말고 영국,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화씨 온도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섭씨 온도, 이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온도고, 그 다음에 영미권에서는 화씨 온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계에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씨 온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섭씨 온도하고 과학계에서의 온도의 표준 단위인 절대 온도 사이의 상호관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섭씨 온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물의 일기압하에서 물의 원운정 온도를 0도, 그 다음에 일기압하에서의 물의 끓는 정 온도를 100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100등분을 해서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게 섭씨 온도예요. 반면에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절대 온도와 동일하나 무엇을 달리게 한다? 0도의 기준을 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똑같아. 다만 0도의 기준이 일기압하에서 물의 어는정 온도를 0도를 기준을 잡은 건 섭씨 온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갖다가 0도로 잡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PV는 이코르 nRT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피는 P분의 nRT가 되죠. 따라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끔 돼 있어요. 절대 온도의 1승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부피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 떨어져요. 아, 이쪽이 섭씨 온도가 되겠죠. 이쪽이 부피, 이쪽이 이제 섭씨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피가 온도에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기체가 있을 때, 뭐 혹은 모델 기체가 있을 때 얘의 부피는 온도에 정비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특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부피가 제로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 그 온도가 273.15 도씨에 해당이 되는데, 이 273.15 도씨를 절대 온도 0K라고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1도와 1도씨의 간격은 동일하고 0도씨의 기준이 절대 온도 0K는 마이너스 273.1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줄 때 0도씨, 0.5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도씨는 섭씨 온도로 273.15K에 해당이 되고 0K는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15도씨에 해당이 되고 요것만 보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0.5종에 해당이 되는 273.15를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절대 온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는 거고 절대 온도에서 273.15를 빼주면 섭씨 온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냥 하고 넘어갈 거 잘못했다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연력학 법칙들이 나옵니다. 연력학 법칙들은 제1법칙, 제2법칙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고 물리화학에서 연력학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연력학 제3법칙 잠깐 나오는데 뭐 이거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적게 나오지만 연력학의 기본 법칙이 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심지어 초등학생일지라도 초등학생은 좀 그렇고 중학생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아는 내용이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력학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본 법칙 중에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A와 B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B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룬 상태라면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는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열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느냐. A와 B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들어가는 열량하고 B에서 A로 가는 열량이 서로 동일한 상태, 이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동일한 상태, 이러한 것을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열적 평형 상태는 언제 얻어지느냐? 둘의 온도가 같을 때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온도는 열의 흐름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 경우엔 R자 열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R자 열의 흐름이 없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냐? AB의 온도가 같은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B가 열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다른 상태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AB의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가 열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BC의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B의 온도가 같고 BC의 온도가 같으면 A와 C도 온도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와 C 사이에도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것이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1시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잔뜩 떠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입자에다가 가속도를 가해줄 때 필요한 물리량, 그것을 갖다가 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 단위로 표현하면 1kg의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에다가 1m/s의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해 줄 수 있는 물리량, 이것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kg에 해당되는 물질에다가 1m/s의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해 시켜준다라고 얘기해서 1kg m/s의 제곱, 이것을 심의 표준 단위로 사용을 하고 1kg m/s의 제곱에서 kg m/s의 제곱을 매번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하나의 단위로 표현한 게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고 얘기하는 심은 1kg짜리 물질에다가 1m/s의 제곱에 해당되는 가속도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값, 물리량, 그것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에다가 F의 심을 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 방향으로
얼마를 이동을 했느냐, 힘을 준 상태에서 힘의 방향으로 얼마를 이동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 물질에다가 해준 일의 양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즉 얘한테 내가 F만큼의 힘을 가하고 난 다음에 얘를 S만큼 이동을 시켜줬어요. 그때 이 입자에다가 가한 일의 양은 얼마냐? 가한 힘의 세기에다가 이동 방향 S를 갖다가 곱한 걸 가지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work, 일이라고 얘기를 갖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낮추면서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면서 그 소모된 에너지에 해당되는 양만큼을 일 또는 열의 형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량 혹은 어떠한 개나 혹은 어떠한 입자에 저장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개나 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 또는 열을 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FS는 일의 단위예요. 그런데 에너지라고 얘기한 것은 저장되어 있는 일의 양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의 단위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의 표준 단위는 그럼 뭐가 됐는지, 그 다음에 따라서 에너지의 표준 단위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아까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에 가한 힘을 가지고 이동시킨 거리를 갖다 곱한,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힘의 표준 단위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 혹은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뉴턴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동한 거리의 표준 단위는 뭐죠? 거리의 표준 단위는 메타죠. 그래서 뉴턴 메타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의 표준 단위로 사용을 해요. 즉 1뉴턴 메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1뉴턴의 힘을 가지고 1메타를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물질 혹은 어떠한 집단에다가 1뉴턴만큼의 힘을 가하면서 1메타를 이동을 하면은 그것을 1뉴턴 메타의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뉴턴 메타는 아까 뉴턴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이런 단위를 가졌죠. 킬로그램 메타 세크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었죠. 거기다가 메타를 더 곱했기 때문에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또 마찬가지. 뉴턴 메타라고 얘기해서 단위의 곱의 형태로 끌고 다니기는 단위를 시계 형태로 표현하기는 버거우니까 이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이라고 얘기하는 1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입자에다가 1뉴턴만큼의 힘을 가하면서 그 힘의 방향으로 1m 동안 이동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1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에너지라는 것은 저장된 일의 양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의 단위인 줄은 동일하게 에너지의 단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배우게 되는 아주 기초 물리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이상기체, 실제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쉽시다.